오늘의 주제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우리나라 하면은 세종대왕이고, 일단은 외국의 왕 중에서 왕 중의 왕이라 하면 알렉산더 대왕을 단연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케도니아 왕, 그리스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고, 검술이면 검술, 운동이면 운동, 사냥이면 사냥, 머리를 일단 두뇌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냥 부딪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렇게 딱 그렇게 짜는 거, 머리를 쓰는데 굉장히 탁월했고, 일단은 4세기 경쯤에 그리스가 굉장히 강성한 도시 국가들이 많았잖아요. 일단 그리스 하면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리스 전체가 페르시아한테 당했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한테 복수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480년에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군대랑 함대를 끌고 그리스를 침입을 했고, 페르시아에는 테르모필레 항로를 지키던 스파르타의 별동대의 저항을 물리치고 그리스 중심부까지 주민들이 비운 그리스 아티카를 점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은 살라미스 정박지에 해군력을 총 집결을 해가지고 탁 뭉쳐서 페르시아군을 무찔렀고, 크세르크세스는 소아시아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8세기 후반에 그리스는, 원래는 그리스 자체가 목재도 많이 안 나고 철제 농기구 쓰기 전까지는 농사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기구를 딱 쓰게 되면서 농사가 너무 잘 되고 막 부유해지고 번영해지고 막 인구수가 늘게 되면서, 이제 문제는 그리스 안에 땅도 좋은데 일단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어떻게 막 이주를 하거나 막 그렇게 막 추방을 당하는 일도 많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내에서는 다른 나라, 인근의 나라를 개척해서 식민지화했고, 그냥 갑자기 자신의 땅에 있는 흙을 가져가서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여기 우리 부락 국가다 이러면서 막 신전 세우고 우리 신을 믿어야 한다 하면서, 그렇게 그리스가 식민지화를 여러 곳에 식민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들이 페르시아에 정복을 당했고, 근데 그 인근의 소아시아도 다 페르시아한테 다 점령당한 거예요. 막강한 페르시아가 어마무시하게 막강했습니다. 페르시아 땅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일단은 굉장히 번영한 그러한 국가였는데, 5세기에 아테네도 그리스 하면 아테네도 다른 도시 국가보다 굉장히 월등했고, 아테네가 제국을 이룰 정도로 강성했댔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했고, 그 후에 군함 전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상 제국을 건설했고, 아테네가, 그리고 인근에 있는 소아시아랑 이집트에서 페르시아 기세를 꺾었고, 아테네 민주 정치를 완성한 페리클레스 있잖아요. 페리클레스의 업적과 아크로폴리스의 유적은 얼마나 아테네가 막강했고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한 예인데요. 그래서 386년에 페르시아 왕이 다리우스가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그리스 여러 도시들 사절을 소아시아로 불러들여가지고 왕의 평화 조약을 몇 개 딱 강요를 하고 딱 페르시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는 거절하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 하면 아테네, 또 뭐 스파르타도 뭐 마케도니아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 페르시아가 힘이 너무 막강해서 이미 다 점령을 시키고 지배를 하는데, 에페소스, 밀레투스, 프리아나, 흑해까지 다 점령을 해버린 상태라서 그리스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말고 이 소크라테스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어떻게 이 그리스가 어쩌다가 페르시아한테 이 지경이 됐나? 우리가 왜 페르시아한테 당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 북쪽에 또 다른 그리스입니다. 마케도니아 왕국에 이제 좀 그렇지만 연락을 해가지고 마케도니아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리스에 마케도니아에 연락해서 페르시아 좀 무찌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46년에 필리포스에게 아시아에 건설된 그리스 도시를 해방시키고, 필리포스 왕한테 연락해서 그리스 도시들 좀 해방시켜 달라. 그리고 소아시아 전역을 좀 정복해 달라. 거기에 그리스 변경 역할을 할 그리스 식민지를 세우자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359년에 필리포스 2세가 왕에 올라서 그리스 안에 있는 이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었고, 일단은 뛰어난 점이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잘 훈련된 병사들로 구성이 되어서 막강한
강력한 병사를 그렇게 구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마케도니아가 영역을 계속 뻗쳐나갑니다. 그리스의 마케도니아가 막 뻗쳐나가니까 다른 그리스 도시들은 확장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페르시아한테 당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마케도니아한테 연락했지만, 내신편으로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랑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입니다. 필리포스는 도시국가 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코린트 동맹을 결성을 해서 그리스 전 가입국 공동평화를 추구하면서 각 나라의 자유자주국을 선포를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냥 말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왕의 정권을 만약에 각각의 그렇게 지킬 거 지키자 하고, 왕의 정권을 만약에 그리스 나라 정복하잖아, 모두 징계를 할 거야 하고 서로 간에 그렇게 어떤 코린트 동맹을 결성을 한 상태였습니다. 했고, 마케도니아가 336년에 페르시아 원정을 준비하고 이제 계획을 짭니다. 우리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려야 하고 원정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마케도니아의 왕인 필리포스가 어떤 여자가 막 나와가지고 필리포스를 암살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포스랑 올림피아스의 딸인 알렉산더 대왕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가 결혼식을 하는 결혼 축하연에서 이제 필리포스 왕이 죽고 나서 알렉산더 누나 말고 이제 아들이 20살이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되었고, 대중 집회에 자주 얼굴을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학과 자연과학을 공부를 했고, 최대한 적게 먹고 슬림한 체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배웠고, 운동 많이 하고 검술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알렉산더는 펠라 근방의 영지에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정치와 철학을 배웠고 호모의 서사시, 호모의 여러 작품들, 그리고 에우리피테스 문학을 음미를 하면서 위대한 재앙이 되기 위해서 여러 수업을 받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군대를 이끌었고 마이다족을 정복했고, 338년에 케로네아 전투에서 자군을 지휘한 경험이 있었고, 코린트로 가서 338년에 필리포스가 체결한 협정을 갱신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 갱신하고,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리포스 2세가 갑자기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인 알렉산더가 왕이 올랐는데 또 이상한 소문이 돌잖아요. 안에서 야,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단다라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런데 막 갑자기 알렉산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나서 나 살아있다고 하면서 너무나 화가 나서 알렉산더가 다 진압을 하면서, 그때부터 막 강력한 자신의 그것을 막 비치면서 테베를 공격을 하고, 막 동맹국들은 테베시를 다 파괴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을 노예를 삼고, 어떻게 필리포스가 각각의 그리스 나라끼리 그렇게 자주국을 선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렉산더 죽었대 하니까 막 화나가지고 노예 삼고 다른 그리스를 겁을 먹게끔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 원정을 준비하는 동안에 굉장히 알렉산더한테 충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켠으로는 여러 가지 그렇게 볼모로 잡히는 등 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34년에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즉 페르시아는 200년의 역사를 가진 다리우스 대왕이라 했습니다. 스스로 다리우스가 자신의 대왕이라 했고, 굉장히 페르시아가 여러 그리스국들을 그렇게 치고 주변의 소아시아도 다 점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땅도 굉장히 넓고, 일단은 막대한 재산을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페르시아가 조금 슬슬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그리스에서 왠지 날 좀 칠 것 같다라는 느낌에 자신을 이제 이 다리우스를 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6세기부터 페르시아인들은 키루스 대왕 지휘하에 중동의 왕국을 정복을 했고, 550년에 페르시아는 메디아랑 리디아, 소아시아, 그리고 신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 근동지방에서 막 땅굴 팠는데, 거기 안에 바빌론 왕국, 옛날에 바빌론 왕국 시대의 어떤 유적과 유물 여러 나라가 많이 나왔댔잖아요. 즉 이때 페르시아가 신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 그 근동의 신바빌로니아, 그리고 이집트까지 자신의 영역을 페르시아가 뻗쳐가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즉 다리우스 대왕 시절에 사방으로 세력을 확대했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은 스스로 자신을 대왕이라고 부르고, 그 자신의 그 나라 아래에서 통일된 오리엔트 다 이렇게 통일시킨 오리엔트는 굉장히 심한 변동이 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 전쟁통에 또 그렇게 당하게 되면은 그냥 그 나라가 하라는 대로 종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화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안 따라갈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변동이 있는 시기였는데 대왕은 중요 도시를 이 다리우스는 중요 도시를 연결하는 왕도를 정비해서 다 자신이 거의 다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고 다 그렇게 다 이렇게 굴복시켰을 때 어떻게 다 통치할까 했을 때 왕도 정비를 딱 해가지고 물자의 교역로랑 군수품의 수송로를 확보해서 먼 지역과 신속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런 통로를 만들었고요. 그 왕도는 서쪽의 소아시아와 앙카라랑 유프라테스강 상류에서 수사까지 뻗어가지고 굉장히 길게 왕도 근처에 역창과 숙소를 만들어서 막 언제든지 머물 수 있게 자신이 머물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르데스에서 수사 왕궁까지 왕도의 길이가 거의 2300km 정도 됐었고 하루에 25km 정도 간다 쳐도 90일이 걸리는 긴 길이었습니다. 왕도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컸고 다른 왕도 또 다른 쪽의 왕도를 뚫었는데 인도와 이집트까지 연결시켜서 다다다닥 자신이 다 그렇게 자신의 영향력이 뻗치게끔 다 통치를 하게끔 만들었고 상업의 교역로이자 전쟁 시의 수송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에 참패를 하고 나서 아테네의 공격으로 세력이 다소 약해졌을 때 334년에 페르시아의 영토는 남북으로 페르시아만의 중앙아시아에서 홍해까지 그리고 동서로 에게해에서 인더스강으로 확장을 시켰고 404년에서 343년 사이에 독립을 했던 이집트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 때 다시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영토가 굉장히 넓고 20개의 주로 되어 있고 각주는 사트라프라는 지사를 두었습니다. 각주의 지사를 두고 그리고 이 사트라프라는 페르시아어로 권력의 수호자라고 해서 막 지사를 두고 이 20개의 주를 그렇게 탁탁 통치를 하고 다스렸는데 지사들은 상비군과 요새와 감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사들한테 그렇게 하고 페르시아 왕실의 재산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했고 황금과 은과 만 8천 정도의 뭐 탈란트가 됐고 보물이 굉장히 많았고 재산이 그래서 이러한 페르시아한테 정복당한 이집트도 근데 굉장히 이 페르시아 왕은 직접적으로 다 개입을 해가지고 이 종교 바꿔 이 나라 쓰지 마 이렇게 하는 정책을 쓰지 않고 각각의 나라를 다 어떻게 통치했냐면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그 나라는 나라대로 다 그 나라의 어떤 종교와 그런 언어를 다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게끔 하고 이집트한테도 이집트 그대로 사용해 그렇게 해 하고 바빌로니아 같은 경우도 서령 문자 그대로 써. 그러고 페르세폴리스에서 발견된 점토판 위에 새긴 왕실의 여러 기록이 발견됐다 했잖아요. 그 언어가 페르시아가 아니고 고대 엘라모라였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를 쓸 수 있게끔 하고 그 문화를 인정을 하면서 통치를 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게끔 하고 간섭 많이 안 하고 지역 성소에 특혜를 두는 등 페르시아가 막 이렇게 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 캄비세스 왕이랑 다리우스 대왕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돼서 또 이집트 신을 숭상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환영을 받았고 그리고 일단 페르시아 왕 같은 이 다리우스 같은 경우는 일단 자신이 많이 그렇게 통치 일일이 다 그렇게 안 하고 귀족들이 하게끔 하고 귀족들의 나 이거 이렇게 할 때 잘 모르겠는데 하면 귀족한테 물어봐서 귀족한테 도움을 받고 그렇게 자신은 재물과 그런 거를 영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궁정 업무는 이 다리우스는 궁정 업무를 맡았고 대규모 군통설 지사 직무를 페르시아 대가문 대표의 1임을 했고 4세기에 페르시아인은 민족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위대한 신 아우라마즈다를 기리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신 아나히타를 경배를 하는 등 했고 그리고 334년에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정복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었잖아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마케도니아를 떠나가지고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를 근데 이 당시 때도 자신이 비울 때도 절대로 마케도니아의 어떤 일이 자신의 나라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서 마케도니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놨냐면 일단 막강한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고 치안 유지를 맡은 안티파트로스 휘하에 보병 12,000명, 기마병 1,500명을 남겨서 어떤 일도 생기지 않게끔 마케도니아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두었고 기마병은 주로 귀족이었고 동료의 기사들을 그렇게 두었고 기마병이 투구를 쓰고 그 안에 나라 안에서 산수유로 나무로 만든 긴 투창으로 적을 막 무찔렀고 보병들도 많았는데 농민이었고 농민의 힘이 어마무시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43,000명 정도 농민이 43,000명 정도 됐고
보통 한 6m 정도 되는 긴 창을 들고 밀집 부대를 형성해서 굉장히 이 농민들이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밖으로 나갔을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은 다른 그리스 국가에서도 군대를 다른 그리스 국가에 다 자기가 자신의 군대를 다 그렇게 해놓고 다 다스리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보병 그렇게 보병 그 도시 국가에 보병 7,000명 기마병 막 이렇게 군사력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용맹스러운 테슬리아인 기마 부대 1,800명 기마병을 그렇게 항상 그렇게 두었고, 전쟁 중에 마케도니아인은 이렇게 지금 군사를 많이 둬도 또 어떤 중에 전쟁 중에 또 어떤 통에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많이 낳아야 했고, 그래서 일부 다처제로 그렇게 많은 부인을 두었고, 점령지 거기에 A라는 곳에서 점령지에 잠시 주둔을 하는 동안에 새로운 부인을 두었고, 계속 새로운 부인을 두어서 그 안에서 325년에 야영지 안에서만 1만 명의 아기가 마케도니아인,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 그 아기가 태어났고, 그 라인에서 그 인구수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상인들이 형성돼서 그 전시에도 상인들이 형성돼서 상권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장군들은 주로 귀족 출신이었고, 안티고노스는 알렉산더가 사망한 다음에 안티고노스 왕조를 나중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왕부관으로서 왕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열었잖아요. 클레오파트라 라인 어마무시하게 이집트에서 많은 어떤 그러한 세력과 그러한 어떤 이집트의 어떠한 보물과 어떠한 그러한 많은 좋은 물품과 그런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왕귀속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집트에서 굉장히 나라의 전반적인 것과 그러한 어떠한 재물적인 부분에서 많이 어떤 권력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증언과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로마 시대 때 그리고 많은 종류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어마무시하게 떨쳐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알렉산더가 위력을 떨쳤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이제 마케도니아의 계획을 눈치챘습니다. 이제 곧 페르시아를 치러 온다는 것을 눈치를 챘고, 그리스를 이미 수차례 다 정복하고 소아시아까지 확장했던 페르시아에는 너무나 기세등등했고, 그리스 마케도니아 하면서 그리스 마케도니아 순삭이다 막 하면서 최소 페르시아는 300척의 함대를 갖고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은 180척의 함대를 갖고 있었고, 군사력으로 봤을 때 너무나 월등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진행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페르시아인 편에 그리스 용병 수천 명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한테 몇 명이 2,000명이 그렇게 포로가 되었고, 광산으로 보내져서 강제노역을 당하는 등 마케도니아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측근은 여러 성체랑 재물 그리고 페르시아 귀족을 공개적으로 항복을 시켰고, 알렉산더가 승리를 한 겁니다. 승리를 했고, 마케도니아가 승리를 했고, 우선 점령지에 조직 정비를 몰두를 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이 페르시아의 왕조를 행정제도를 다 그렇게 닦고, 이제 막 그렇게 마케도니아가 막 페르시아 거를 이제 정복시키고, 페르시아 거를 자신의 것으로 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 이제 다리우스 3세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곡물 그 안에 있는 거 좋은 거 나한테 다 바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서부권에서 그리고 페르시아 지배 중심지인 사르데스까지 차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은 일단은 이제 다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하에 다 들어갔고, 해방 도시에게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을 하고, 알렉산더는 나머지 그리스 도시, 페르시아한테 그렇게 됐던 도시들을 많이 해방을 시켜주면서 땅과 사람의 지배자로서, 자신의 지배자로서 페르시아 대왕, 나 페르시아 대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승자를 자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밀레투스 함락을 한 다음에 멤논과 페르시아인은 소아시아의 남쪽 할리카나르소스로 후퇴를 하였고, 그 도시는 리키아에 합병이 된 카리아라는 주의 수도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카리아 왕 마우솔로스 영묘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지금 다리우스 왕이 지금 그렇게
여러 페르시아인들이랑 같이 그렇게 후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 장소로. 그래서 도시들은 이제 그리스의 나머지 도시들도 다 철통방어합니다. 켜는 지금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그렇게 해서 시원하지만 또 그리스 내에서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로 철통방어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알렉산더는 무기를 대량으로 동원을 해서 공병대의 지원을 받아서 장기전으로 돌입해서 단순히 몇 번에서 끝날 거 아니고 쭉쭉쭉쭉 갈 수 있는 한 다 뻗어나가서 다 확장하려고 그렇게 크게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페르시아가 대규모 페르시아도 막 계속 준비해서 다시 그렇게 하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기세가 너무 막강해서 그렇게 많이 지쳐버렸고 도시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고르디온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찰나였는데 북쪽으로 가다가 소아시아 남쪽의 연안 지역에 막 움직이면서 다 차지한 겁니다. 리키아, 팜필리아를 점령했고 페르시아인이 반격을 시도를 합니다. 다시 멤논을 소아시아 전선과 함대의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였고 해상 공격을 계속 뻗쳐 나가는데 여러 키클라데스 성과 그리스 도시들은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 도시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고 333년에 봄에 멤논이 사망을 하게 되고 조카인 파르나바제스는 에게에 의해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펼쳤고 하지만 페르시아는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33년 초봄에 알렉산더는 고르디온을 떠나서 아케메네스 왕조의 해상 지배를 토대로 한 실리시아의 연방지방으로 향했고 타르수스에서 알렉산더는 중병이 걸렸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계속 뻗치고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전쟁통에 자신도 힘이 들어서 중병이 걸렸는데 목욕을 하다가 냉수 쇼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치의의 간병을 받고 굉장히 또 빨리 일어나서 시리아로 갔고, 페르시아군은 즉 다리우스 3세는요 32일만 6,200명 그리고 기마병 다시 준비합니다. 반격을 준비해서 마케도니아를 그렇게 다시 치려고 준비를 하는데 1교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전에서 333년 11월에 겨울에 실리시아의 이수스 부근에서 다리우스 3세는 왜 다시 반격을 했나 하는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여러 군데를 계속 차지하면서 기세가 계속 뻗쳐나갑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한 수 위였고 다리우스는 또 도망을 가고 재물과 군대를 다 버리고 그렇게 막강했던 페르시아였잖아요. 다 버리고 알렉산더는 앞전에 이수스 전투에서 막 승리한 것 때문에 더 막 신나가지고 페니키아로 가는 다른 길로 가는 길이 계속 열린 거다. 저 옆으로 또 가봐야 될 거 같아 하고 열렸고, 다리우스는 항상 예전에 페르시아가 그렇게 그럴 때 막 최고의 기수이자 사수이자 투장수라고 했는데 결국은 여러 번의 전쟁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무기와 전차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리우스는 그렇게 도망을 갔고,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함대 근거지인 페니키아의 진군에 막대한 비용을 썼습니다. 알렉산더 막대한 비용을 쓰고 섬과 육지를 있는 다 가보려고 팍팍팍팍 가려고 방파제를 만들고 무기를 제작해서 일부 방파제 위에 일부 기마부대의 수송선을 위에 또 배치를 하고 이제 불화살로 적의 선박을 다 불사지르고 다 거슬린 거 다 불사지르고 성벽 위에 큰 돌덩어리를 굴려갖고 절대로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 세력에 반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막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타도시랑 로도스 섬, 키프로스 섬에서 보유를 하던 여러 함대들이 이제 알렉산더한테 지원을 하면서 알렉산더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다 이렇게 세력이 되었고, 티로스인이 332년에 또 8월에 여름에 굴복을 했고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를 해서 육지에서도 완전 패권을 알렉산더가 다 차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32년 가을날 알렉산더는 이집트의 펠루시움에 입성을 해서 페르시아의 수도 멤피스를 장악을 하였고, 그리고 이집트 신한테 굉장히 우호적이고 이집트 신한테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멤피스 수호신 푸타신의 살아있는 표상인 아피스라는 황소 토템이 있었잖아요. 황소를 숭상하고 경의를 하고 토템을 읽을 수 있고 이집트인들의 굉장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하면서 환영을 하였고 나일강 삼각주에 새 도시를 건설했고,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를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몬 신전에 신탁을 들으러 갑니다. 알렉산더는 켠으로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뻗쳤지만 항상 좀 두려운 감은 있고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서 아몬 신전에 신탁을 들으러 가서 신의 가호를 빌면서, 근데 갑자기 막 이러고 있는데 제우스가 비가 내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니까 제우스가 비 내리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비를 딱 맞으면서 까마귀가 가이드를 하고 막 새가 지나가고 있었고 신전에 자신의 운명을 물었습니다. 저 앞으로 쭉쭉쭉쭉 잘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하고
알렉산더가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물으니까 신탁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신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멤피스로 향했고 알렉산더는 이집트를 떠나고 겉면으로는 이집트인들은 통치자인 돌로아스피스가 다스리고 있었고 군사와 경제 문서의 권한은 사실상 이 이집트는 그리스인과 마케도니아인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3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제 막 정말 전쟁에서 수차례 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페르시아 내에 동원령을 내려서 최대한 병력을 끌어모았습니다. 또다시. 그래서 거의 100만까지 끌어모으고 전차 200대를 추가했고 철로 된 창을 전차 채끝에 위로 솟게 해서 막 그렇게 만들었는데 땅을 평평히 고르고 땅에 뾰족한 철문 상대의 말을 마케도니아 거 그렇게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티루스를 출발한 알렉산더가 331년 7월에 탑사코스 지방의 유프라테스 강에 다다르게 되었고 10월 1일에 전투가 다시 시작됐는데 낫이 달린 전차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계속 치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리우스 3세는 100톤에 되는 상당한 보물을 굉장히 어마무시한 땅과 재산이 막대했잖아요, 다리우스가. 근데 그런 화살과 전차를 다 버리고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 전선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바빌론입니다. 매력적인 고도의 바빌론 왕국이 있었다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인근에서 바빌론 왕국의 그런 거대의 유적지와 그런 문화를 찾았는데, 이 바빌론 왕조가 수세기 동안 지속되고 번영을 했던 나라였고, 키루스 대항 이후에 바빌로니아 지사의 본거지로 두고, 즉 이 다리우스 페르시아의 겨울 왕궁이었습니다. 바빌론의 왕궁이 그들이 겨울에 가서 지내는 왕궁이었고, 알렉산더는 바빌론에 가갖고 다리우스 대왕이 세운 궁에 알렉산더가 이제 기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페르시아 왕이 옛날에 기거했던 바빌론에 가서 기거를 하면서, 바빌론은 굉장히 관계시설이 잘 정비가 돼 있고 도시 귀족들과 이 알렉산더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밀접하게 관계를 잘 둬두면서 행정 관료들이 관리를 했고 큰 성지가 있는 굉장히 풍요로운 그러한 곳이었는데, 마자이오스는 대항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시의 유력한 인사와 사제들은 알렉산더를 막 맞이하면서 바빌론에 잘 오셨습니다 하고 맞이를 하면서 막 선물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지금 알렉산더 대항을 맞이하고 그렇게 됐다는 그런 뜻이고, 꽃과 월계관으로 장식을 한 알렉산더 대왕은 은테두리를 두른 재단으로 설치된 길에 전차를 타고 알렉산더가 막 입성을 하면서 궁전과 성체를 장악하고 들어가서 페르시아인 바고파네스에게 금고 열쇠를 달라. 알렉산더가 이거 내 거다고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위대한 신 마르두크한테 제물을 바치고 다른 신을 또 존중을 하는 겁니다. 바치고 마자이오스는 바빌론 지사로 임명시키고 사르데스의 옛 수비대장이 미트레네스를 아르메니아 지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수사에서도 지사 아블레트스랑 아들 옥사트레스는 알렉산더를 마중 나와서 수사에서도 호화롭게 입성을 하고, 인도산 단봉 낙타랑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코끼리를 부릴 수 있댔는데, 코끼리를 알렉산더가 받았습니다. 거기서 수사에서 코끼리를 받고, 코아스페스 기슭의 수사라는 곳은요 그리스인들한테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리스인들 수사를 굉장히 멋진 장소로 봤고, 헤로도토스는 이 도시를 샤르데스에서 시작되는 왕도의 기착지를 하였고, 그리고 수사 궁전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페르시아 대왕의 기금속이 굉장히 많은 보물과 기금속이 보관된 제국 중에서 가장 큰 보물 창고를 가지고 있는 곳이 수사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알렉산더가 다 점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금이 한 1000톤 정도 됐고 금화가 225톤 정도 됐고, 이게 다 이제 알렉산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보유 자신의 것인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 조폐소에서 그러한 많은 보물을 돈으로 화폐로 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의 세력이 너무나 막강해졌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저항을 했지만 트라키아에서 반란이 다른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마케도니아 장군은 무의 끝에 그리스 스파르타를 몰락시켰고, 겨울 추위에 폭설이 막 내리고 유럽 병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던 찰나의 겨울에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왕실의 동맹자인 마다테스가 팔리온 근처에 요새를 지키고 있었고,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왕을 그렇게 굴복을 시키고 카제론과 시라주 통과 대로를 따라서 페르세폴리스까지 진군을 했고,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관문이라 부르던 협곡으로 가가지고 페르시아 중심 길목에 자신의
그러한 보병 4만 명, 기마병사 700명, 페르시아군을 그렇게 페르시아군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기를 그렇게 막 그렇게 점령을 했고 그렇게 못하게끔 이제 했고 거기에 또 다른 우크시엔족이랑 많이 충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알렉산더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 거기서 100마리랑 짐 나르는 짐승 500마리랑 그리고 양 3만 마리를 곡물로 알렉산더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330년 1월에 페르세폴리스에 도착을 했고 다리우스 1세가 건설했고 후계자들이 완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왕궁에 보물창고가 있고 굉장한 예술품들 많은 물품들이 있었는데 그 화려한 왕궁이 페르시아 왕국, 지금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존재, 막강한 권력을 갖고 막강한 어떤 엄청난 재산을 보유했던 그러한 땅을 소유를 했던 페르시아 왕의 존재와 상징과 그런 것을 상징하는 화려한 왕궁과 보물창고와 예술품들이 있는 곳에 알렉산더가 간 겁니다. 페르시아를 치러 간 겁니다. 마케도니아인들과 이 알렉산더는 여기 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재산 다 훔치고 페르시아 거 다 훔치고 돈과 금 탈취하고 화려한 옷감 다 훔쳐가고 자줏빛으로 막 그렇게 금으로 막 수놓은 그런 물품들이 있었고 이제 다 정복자의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것이었고 하루 종일 다 훔치고 여자 노예를 또 그렇게 데려가서 그렇게 하고 알렉산더는 금 3,000톤을 페르시아에서 훔쳐서 수사로 다 옮겨놨고 페르세폴리스 다음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파사르가타이로 갔고 그리고 페르세폴리스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그 곳에 키루스 대왕이 메디아인에게 승리를 거둔 뒤 세우고 시신을 암장했던 장소로 가서 여신 아나히타의 신전에서 대왕이 침식을 했고 330년 겨울에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내륙을 섭렵을 해가지고 가르수 대왕의 무덤을 굉장히 그렇게 많이 카루스가 아니고 키루스네요. 키루스 대왕의 무덤을 굉장히 정성스레 들여서 막 돋아주고 그래서 별명이 필로크로스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키루스 대왕의 친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뜻이었고 330년 4월에 알렉산더는 그 페르시아의 여러 왕궁을 이제 다 점령시키기 위해 다 불지르고 페르시아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무슨 제국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다 알렉산더 자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왕들 중에서 가장 막강한 왕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왕이네요. 그래서 다리우스 3세는 아직 죽지 않은 상태였는데 자신의 이제 아라코시아 지사 바르사얀테스 여러 아리아 지사들과 같이 있어서 또다시 힘을 내면서 다시 정면 대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알렉산더 무찌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보명 3만 명을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동쪽으로 도망갔고 알렉산더의 목표는 다리우스 3세를 무찌르고 페르시아를 차지하는 거였죠. 아케메네스 왕조 지배에 종말을 고하는 게 자신의 목표였고 이제 직접 다리우스 3세를 계속 도망가니까 직접 쫓아가서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말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그 다리우스는 이란으로 도망갔고 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다리우스 어마무시한 페르시아의 대왕이었던 다리우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리우스 대왕을 다 배신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한 건지 다 배신을 하고 다 등 돌리고 알렉산더 수하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막강한 알렉산더 대왕의 수하로 들어가 버렸고 아케메네스 왕조랑 가까운 사이라 자랑했던 박트리아 지사 베소스랑 바르사엔테스 그리고 나바르자네스의 지지로 다리우스 3세를 체포를 하였고 결국은 이들은 다리우스 3세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알렉산더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났습니다. 왕이 찬탈자 아니야. 다 차지했잖아. 왕이 찬탈자 아니야. 페르시아 대왕의 옛날에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 왕한테 엄청나게 지금 막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 했잖아요. 페르시아 대왕 원수를 갚은 자야.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페르시아 대왕 원수 갚은 자야. 이렇게 명성이 났고 알렉산더는 이제 다리우스 3세의 유해를 페르세폴리스로 보내고 장례를 치렀고 전쟁이 끝나고 메디아에서 테살리아인 기마병과 그리스 동맹군들은 7,000명의 이제 다 전쟁 끝나니까 고향으로 다 돌아갔고 그 군인들이 그렇게 떠나니까 그리스 본토 내에서 전쟁이 종결되고 알렉산더는 이제 근데 여기서 좀 끝내면 되는데 또 동쪽 어디 서쪽으로 계속 뻗치려고 병사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병사가 더 필요한데 하고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아의 지사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티바르
자네스가 베소스와 뜻을 같이 하고 봉기를 하는 바람에 왕은 반란 진압을 위해서 남쪽으로 또 갔고 샤티바르 자네스가 후방에서 또 폭동을 일으켜서 진압군을 아리아로 보내고 계속 복잡해집니다. 오래전부터 알렉산더의 자문역을 해온 파르메니온 아들, 즉 왕의 절친이기도 한 필루타스가 음모죄로 또 체포를 당하고 유죄로 처형을 시키고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3세가 결국은 사망을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페르시아 왕이 하면서 페르시아 왕인 것처럼 막 그런 의식을 지르고 행사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르키메네스 왕실의 의식을 막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입으면서 왕관을 쓰고 페르시아 왕 예복 옷을 입고 3세의 봉인을 자신 성찰에 쓰는 듯 막 서찰에 쓰고 알렉산더 대왕을 주위로 나쁜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부정적 이야기와 의혹이 돌고요. 자신에 대한 반대 의견이 굉장히 이제 계속 너무 이렇게 하니까 확산이 들고 굉장히 이제 많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켠으로는 혹시 또 어떻게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공포가 있었는데 군인들과 귀족이 손을 잡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의 의견과 즉 자신의 알렉산더의 뜻에 반하는 이야기를 적은 자를 규율 위반자들의 대대에 넣어서 부대에 다 집어넣고 알렉산더는 그렇게 하고 알렉산더는 인더스 강을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헤페스티온과 페르디카스가 기다리는 합류 지점으로 가서 그렇게 어떤 그 지점에 있는 또 땅에 그렇게 어떤 조약을 또 놔두고 인도 쪽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인도에 갔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의 첩첩성 중에 그리스인이 갑자기 와서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인들 입장에서 뭐지 저 파란 머리를 머리 막 노란 머리를 하는 이상한 여자 같은 아줌마가 아니고 아저씨가 가가지고 푸른 눈에 막 금발을 한 이상한 사람이 왔다. 그래서 전설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인 전설.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인들이 그렇게 책을 쓴 겁니다. 왕이 되고자 한 사람들이라 하는 소설이 나왔고 탁실레스 후계자 온피스는 인더스 강과 히다스페스 강 사이에 가장 큰 규모로 번창한 도시인 수도 탁실러 근처에서 알렉산더를 또 맞이를 하는 데도 있고 안 맞이하는 데도 있잖아요. 필리포스를 지사 임명하고 수비를 막 그렇게 하고 다음 원정 어디 갈지 창가를 약속을 받고 이거 이렇게 내가 다음에 일로 가는 거야 창가 받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점령함으로써 거기에 지지를 받아서 또 다른 데로 뻗쳐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 왕위를 인정해주고 자신이 다 통솔을 하면서요. 그래서 인도왕 포로스를 치기 위해서 한여름에 히다스페스 강을 건넜고 포로스는 알렉산더 인정 안 했습니다. 인정 안 하고 곡물 바쳐도 곡물을 안 바쳤고 알렉산더는 보병 또 자기 군사력 데리고 와서 왜 안 해? 6,000명, 기마병 5,000명을 이끌고 강을 건너는데 결국 성공을 했고 전투가 막 시작됐고 포로스는 전차 300대 전투 코끼리 200마리를 준비했고 수많은 병사들이 근데 코끼리한테 치여서 사망을 하게 됐고 여기서 고대의 작가들은 알렉산더가 포로스 왕한테 왕의 칭호를 줬다. 알렉산더가 굉장히 미화되어 있습니다. 왕권을 인정해줬다라고 강조를 했고 새로운 동맹국에서 인도인 병사 5,000명과 코끼리 수십 마리의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알렉산더는 동쪽으로 뻗어나갔고 여러 정보 거기서 들은 또 알렉산더를 환호하는 그런 말들과 여러 정보에 고무가 돼서 알렉산더는 너무 신나가지고 여러 도시와 사람들 군주를 굴복시키고 너무나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수비대를 배치하고 아케시네스 강과 히드라우테스 강을 건너게 되었고 강을 건너 11강 타르 사막을 지나야 했는데 겐지스 강 6km 정도까지 가서 막 갔습니다. 혼자는 아니죠. 다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8년 동안 원정을 다닌 겁니다. 다른 나라 계속 정복하려고 다녔고 정작 마케도니아에는 그런 군사들이 농민들과 그렇게 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 8년 동안 원정을 다니면서 같이 다니던 병사들이 많이 죽었고 질병에 막 병 걸리고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병사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병사가 한테 용기를 북돋습니다. 알렉산더가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이렇게 다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리스 영역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사람이 막 폭발해가지고 막 얘기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이 죽었다. 강 양편에 두 도시로 막 갈려있었는데 승리의 신 니케한테 바친 도시랑 또 어떤 30살에 어떤 자신의 에마 부세팔로스를 기리는 어떤 도시로 막 이렇게 갈려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진을 치고 막 아파서 많이 죽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상황인데 마지막입니다. 이제 알렉산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자 하면서 신드인데 즉 인더스강 하류 계곡에 정복만 남았다. 그것만 하면 된다. 그랬고 주로 승격돼서 필리포스랑 알렉산더의 장인인 옥스아르테스의 지배를 받고 있던 거기만 이제 정복하면 된다 해서 인더스강과 아케시네스 강이랑 합류 지점에 알렉산드리아 시를 건설을 했고 여러 중간 과정에서 근데
어떤 나라에선 반긴 나라도 있고 안 반긴 나라도 많으니까 인정 안 하고 공물 안 바치는 나라도 많고, 이제 어느 시점 계속 가다 보니까 식량도 다 떨어지고 중간에 막 다 훔치고 딴 근방에서 다 훔치고 수천 명이 사망을 하고, 이제 또 다른 곳에 갔는데 카르마니아라는 곳에 가서 굉장히 물자가 풍부한 곳에 가서 조금 알렉산더가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을 되찾았는데,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6년에서 8년 동안 마케도니아 나라를 비워버리고 그냥 자신 계속 차지하고 막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제국이 혼란이 일었고, 그 안에서 또 그 어떠한 귀족들과 그러한 세력들이 직위를 남용하고 이제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왕이 연락이 안 된다, 왕이 돌아가신 것 같다라는 소문이 돌게 되고, 다시 정복한 나라들의 도시를 다 도두고 다시 가서 다 도두고, 그 안에서 이제 마케도니아 안에서는 반 마케도니아 폭동이 일어서 메디아인 바지아 크세스를 처형하는데, 그 막 폭동을 일으키고 자신 세력을 막 일굴라는 그런 세력들을 다시 또 다 처형을 시켰습니다. 이제 진짜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알렉산더를 공격하면서 알렉산더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스카타이족이랑 스피타메너스는 알렉산더를 공격을 하려 했고, 알렉산더는 항상 자신이 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기마 1,400명, 보병 1,500명의 군대를 파견했고, 폴리티메토스 계곡에서, 여기서 진짜 마케도니아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너무 지치고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다가 병사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마케도니아인이 평지 전투에서 최초로 패한 경우입니다. 그 폴리티메스 계곡에서 그렇게 되었고, 328년에 혼란을 좀 가라앉히고 마라칸타 즉 이제 어떤 사람이 직언을 합니다. 이 알렉산더 친구가 클레이토스가 직언을 하면서 너무 페르시아를 정복을 했을 때, 정복한 건 그렇다 치는데 왜 페르시아식으로 전제군주 행세를 했나, 페르시아 왕 옷 입고 그런 문화의식 왜 했냐, 그리고 마케도니아 왕실이 기족과의 관계에 의뢰를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거 비난이 일었고, 알렉산더는 이때 클레이토스를 살해를 했습니다. 살해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조카인 칼리스테네스가 주동을 해서 알렉산더는 다 폭동 일으키고 주동 일으키는 사람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하고 여러 군사적인 식민도시를 건설했고, 인도로 출정 전에 새 병사를 다시 모집을 해서 그동안 막대한 손실로 인해서 군인들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탈영을 하고 결집력이 떨어지게 되고, 남은 인원은 수천 명밖에 안 돼서 다시 이렇게 일부 다처제를 했던 게, 그렇게 아들을 일단 많이 낳아서 군사를 결집시키려고 남은 인원 수천 명의 아시아계 여인을 후실로 두어서 아시아인들과 그렇게 후실을 두어서 아들을 낳았고, 니케아에서 겨울을 보낸 다음에 그곳을 떠나서 마케도니아 군이 다시 마케도니아가 둘로 갈려서 탁실레스를 대동한 페르디카스와 헤페스티온을 카블로드로 거슬러 가서 간다라 지방에서 평정을 찾고, 오늘날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